갓 구운 고소한 스콘 냄새. 저는 집밥이 제일이라며 주구장창 샐러드만 만들어 먹는 건강 덕후인데요. 원고 쓴다며 가끔 들르는 곳은 동네에서 스콘 맛집이라고 알려진 카페입니다. 밀가루와 버터가 불고문을 받으면서 만들어낸 고소한 아크릴아마이드 냄새에 이끌려 홀린 듯이 들어온 카페에서 건강에 대한 신념과 싸우다 졌습니다. 바삭한 스콘 너무 맛있네요. 당독소는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스콘, 크루아상 같은 바삭한 베이커리류에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최종 당화 산물, 당독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은 대량 생산 시대에 가공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희대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려면 모든 식품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골라 먹으면서 철저히 편식해야 하는데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골라 먹어야 하는지, 저는 무얼 어떻게 먹고 사는지 식단과 식재료를 공개합니다. 저의 3가지 식사 원칙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최소 17시간 단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아침 거르고 저녁 식후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됩니다. 저는 보통 7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 낮 12시 전후로 점심을 먹습니다. 아침에 배고프지 않나요? 네, 배고파요. 꼬르르 소리 나고요. 그런데 금방 지나갑니다. 계속 배고프지 않고 잠깐 왔다 가는 생리 현상이에요. 그 순간만 참으면 한동안은 배고프지 않고 편안합니다. 공복을 유지하고 있을 때보다 점심 식사를 고탄수화물로 먹은 뒤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저녁 식전에 인슐린 변동이 심할 때 더 배고프고 허기진 느낌이 듭니다. 간헐적 단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혈당 조절, 당뇨 예방 효과, 지방 분해 효과,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 인슐린 민감도는 인슐린 저항성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이 당뇨의 핵심이죠.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개선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하루 2끼만 먹습니다. 공복 시간이 17시간이니 밥을 먹는 시간이 7시간인데요. 7시간 동안 야무지게 3끼 챙겨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의 경우에는 점심을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든든하게 챙겨 먹으면 5시간 지나도록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 식사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2끼 먹는데 점심은 대부분 잎채소와 과일로 구성된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듬뿍 뿌리고 달걀, 닭가슴살, 연두부, 새우 등 단백질을 돌아가면서 포함시키고 빵과 커피로 마무리합니다. 저녁은 아이랑 같이 한식으로 먹어요. 밥은 쌀밥, 완두콩밥, 가끔 잡곡밥 먹고요. 아이가 아토피라 현미밥은 먹지 않습니다. 현미밥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가공식품을 최소화합니다. 가공식품의 범위 매우 넓습니다. 따지고 보면 두부도, 고추장도, 사먹는 김치도 다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을 제로로 소비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냉동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요즘 냉동식품 정말 잘 나와 있죠. 냉동식품은 죽은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냉동실에서 미세하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얼음이 생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공 과정에서 수분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냉동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얼려둔 야채, 과일에는 얼음이 생겼지만 가공식품은 언제 봐도 뽀송뽀송합니다. 또한 냉동식품은 오랜 기간 맛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물,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 냉동실에 화석이 하나 있는데요.
빵빠레가 1년 지난 빵빠레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모양과 색깔과 형태가 그대로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식재료는 이런 재료를 고릅니다. 첫 번째, 기름입니다. 시중에 기름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참기름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기름 고르는 요령은 용기부터 고려해요. 차광된 유리병인지 아닌지, 그 후에 이 제품이 저온압착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먹는 제품은 초슨 푸드 퓨어 아보카도 오일, 이건 요리용으로 뭐 볶음 요리나 할 때 쓰고요. 모니니 유기농 올리브 오일, 이건 샐러드로 아침마다 채소에 뿌려 먹고, 그리고 친정에서 만들어주신 참기름, 요거는 반찬할 때나 뭐 그럴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소금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천일염을 드셔야 합니다. 소금은 단순하게 짠맛만 내는 재료가 아니고 훌륭한 미네랄 보급원입니다. 저는 소금 두 가지 사용하는데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쓰고 한살림 천일염 씁니다. 한살림 천일염은 반찬할 때 쓰고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 먹어요. 샐러드 먹을 때 올리브유, 소금, 후추 요렇게만 드레싱해서 먹거든요. 근데 이걸 전동 그라인더에 넣어서 먹는 그 뿌리는 게 편해서 반찬할 때도 뭐 뚜껑 열고 뭐 소금 뿌리고 이러기 조금 번거로울 때는 핑크솔트 찡 갈아서 씁니다. 과일은 뭐 왈가왈부가 많은 항목이죠. 뭐 당을 올린다, 아니다, 괜찮다, 껍질째 먹으면 괜찮다, 막 갑론을박이 많은 항목인데 저는 일단 열대 과일은 먹지 않으려고 하고요. 사과, 블루베리, 아보카도, 토마토는 항상 집에 있습니다. 보통 요 네 가지 위주로 먹고 제철 과일은 가끔 추가해서 먹긴 해요. 복숭아, 그 말랑한 복숭아 1년에 한 2개 정도 여름에만 사서 그 정도 먹고요. 키위도 영양이 많은 좋은 과일이지만 저는 키위 먹으면 속이 쓰려서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야채는 상추, 양상추, 로메인, 베이비 로메인, 루꼴라 등 잎채소로 샐러드 만들고요. 파프리카, 브로콜리도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식단을 하려면 중요한 게 좋은 거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나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효과적인데요. 제가 절대 안 먹는 음식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고탄수화물, 고지방 조합입니다. 라면, 도넛, 튀김, 해시브라운 같이 고탄수화물이 고지방을 만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인슐린과 중성지방이 만나면 그대로 지방세포에 들어가 살찌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음료수들. 제가 마시는 음료는 물,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두유 요 정도입니다. 그 외에 모든 음료는 마시지 않아요. 액상과당 들어간 주스류, 탄산음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당분 들어간 음료는 그대로 흡수되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인슐린 변동성으로 먹은 뒤에 더 지치고 감정 기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동물의 내장입니다. 순대, 간, 곱창은 먹지 않습니다. 동물의 내장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간은 해독기관이기 때문에 독소가 가득한 장기입니다. 네 번째, 끈적거리는 음식입니다. 끈적거리는 음식은 이에 끼고 치아 보철물에 달라붙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습니다. 떡을 먹어도 찰떡이 아닌 설기떡을 주로 먹죠. 다섯 번째,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먹으면 정력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주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데요. 시리얼은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만성적인 고인슐린 상태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의지력, 활력, 성욕이 부족해집니다. 건강하려면 식단부터 관리하라는 말이 있죠. 이때 식단 관리는 골고루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의미가 아닌 좋은 음식만 선별해서 철저히 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자님들 똑똑하게 편식하고 건강하세요. 동물성은 나쁘고 식물성은 좋다는 건 사실 편견에 가깝습니다. 특히 먹는 기름에 한해서는 식물성 기름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기름 자체의 분자 구조에 있는데요. 포화지방산 위주인 동물성 기름보다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은 식물성 기름은 반응성이 커져서 보관 과정이나 고온 조리 시에 쉽게 산화되고,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오래 사용할수록 산화물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기름에는 해바라기 씨유, 콩기름, 포도씨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면실유 등이 해당됩니다. 기름이 산패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산패를 막기 위해 이런 기준으로 요리용 기름을 고릅니다. 산패란 기름이 열, 빛,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되어 변질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기름의 산패를 줄이기 위해 갈색, 차광 유리용기애들은 가장 소용량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탄산음료를 랩으로 막아도 탄산가스가 조금씩 빠져나오듯이, 아무리 밀봉된 병이라도 기름 자체의 반응성이 크면 산패는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중결합이 많은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들어오기 전부터 기름 자체가 산화를 시작하고, 먹은 뒤에는 몸 안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이 산화적 스트레스가 피로, 지방간, 혈당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맨날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졸리는 이유가 식용기름과 관련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탄수화물의 포도당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요. 문제는 기름입니다. 먹는 기름이 산화되며 생긴 지질 과산화물이 미토콘드리아 막에 끼어들면서 포도당 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쉽게 피곤해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간에서 지방을 더 많이 만들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커지게 됩니다. 먹는 기름이 산화되면서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막 구조 자체를 손상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기름의 산화를 막기 위해 항산화제만 먹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항산화제 비타민 C를 먹는 것보다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산화적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며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광고되는데요. 그런데 공격을 잘 막는 것보다 공격이 아예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성 기름의 문제는 몸속에서 산화되면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 결과 만성피로, 지방간, 혈당 이상 같은 대사성 문제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를 복용하면서 음식에서 오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애초에 산화물이 많이 생기는 환경, 식물성 기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하는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름 알려드릴게요. 저는 식재료를 선택할 때 건강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기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초 사육 버터, 두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세 번째, 비정제 아보카도유입니다. 구매하실 때는 갈색, 차광 유리 용기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용량이 여러 가지라면 가장 작은 용량을 사서 드세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은 기름도 있습니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면실유,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대부분 이런 기름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만큼이라도 좋은 기름을 써서 요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약사님, 요즘 너무 피곤한데 뭐 좋은 거 없어요? 이런 질문 자주 받습니다. 이때 아르기닌이나 피로회복제를 한 뭉텅이
권하는 건 하수, 종합 비타민 추천은 중수입니다. 진짜는 왜 내 몸에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는지 그 원인을 확인해야죠. 맨날 피곤한 건 영양제 성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포에서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를 안 먹어서가 아니고 내 몸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내 몸의 연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식단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인데요. 어떤 식단 때문에 내 몸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었는지는 말씀드릴게요. 늘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산소 부족이 원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산소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 같은 포도당을 써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산소는 적혈구라는 차를 타고 혈관이란 길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그런데 적혈구가 이렇게 딱딱해지면은 좁은 길로 좁은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본래 적혈구는 구부러지면서 좁은 혈관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당 코팅이 되면 딱딱해집니다. 설탕 코팅이 된 탕후루처럼 적혈구도 당 코팅이 되면 딱딱해지는 거죠. 당 코팅된 적혈구는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좁은 혈관을 못 지나가게 되고 그 결과 말초에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산소 공급이 적어지니 에너지를 덜 만들고 그 결과 항상 피로하게 되는 거죠. 몸의 피로도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 수치가 있는데요. 바로 당화혈 색소입니다. 당화혈 색소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얼마나 결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당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적혈구가 탕후루처럼 당 코팅이 되어서 딱딱하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모세혈관 끝까지 적혈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세포의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에너지 생산 효율이 낮아지고 에너지 생산이 부족하니 우리는 만성 피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다면 피로 회복제보다 먼저 식단을 보셔야 합니다. 에너지 연료가 부족한 게 아니고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맨날 피곤하세요? 그러면 피로회복제보다 평소에 먹는 음식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당 코팅 시켜서 말초 혈관까지 산소 전달을 어렵게 만듭니다. 산소가 안 가면 말초에서 에너지 생산이 뚝 떨어져서 몸은 계속 피곤해지죠. 그래서 많이 피곤하다면 탄수화물을 줄여서 적혈구의 설탕 코팅을 예방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적혈구는 120일마다 교체된다는 것이에요. 4개월만 저탄수, 저당분 식단을 유지하면 당 코팅된 적혈구는 사라지고 신선한 적혈구로 교체됩니다. 그 결과 당화혈 색소도 낮아지고 만성 피로도 개선되겠죠. 만성 피로로 힘드신가요? 그러면 적혈구의 설탕 코팅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음식부터 줄여보세요. 첫 번째, 과당 음료입니다. 주스, 탄산음료, 시럽 커피. 이건 거의 액체 설탕이에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튀어오르게 하고 적혈구에 당이 많이 붙게 됩니다. 두 번째, 유동식 탄수화물, 죽, 스프, 시리얼, 오트밀, 누룽지가 해당되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적게 씹어서 소화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히 올립니다. 특히 아침에 먹으면은 오전 내내 당분이 높게 유지돼요. 세 번째, 베이글, 떡, 칼국수 같은 밀도 높은 탄수화물. 이게 양이 적게 먹는 것 같아도 단위 부피당 탄수화물이 착착 쌓여져 있어서 혈당을 많이 올리고 결과적으로 적혈구 당 코팅도 증가시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적혈구는 더 당 코팅되고 산소 전달 능력은 떨어지고 몸은 계속 피로해지는 거죠. 한 명절에 가족들 먹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3인 가족 먹을 분량만 만들다가 8인분을 만들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재료 손질은 기계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양념이었습니다. 소금을 뿌리니 단맛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탕을 추가하고 다시 짠맛이 부족한 것 같아서 소금을 추가하고 이때 알았습니다. 단짠단짠은 서로의 맛을 마스킹하면서 무한정 들어가는구나.
설탕을 많이 먹지 말라는 의견은 만장일치입니다. 반면에 소금 섭취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저염식을 해라, 아니다, 많이 먹어도 괜찮다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적당한 소금은 먹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저염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설탕과 소금을 함께 먹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단짠단짠 식단이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장기에 가장 치명적인지 여러 가지 대사질환과 관련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통풍, 지방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고혈압은 저염식을 하라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염식을 해도 혈압이 낮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염식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권하는 식사법인데요. 고혈압 환자가 미 농무부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으로 식사를 해도 혈압 감소 효과는 수축기 혈압이 1에서 5, 이완기 혈압이 0.6에서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짜게 먹어도 신장에서 체내 필요한 양의 나트륨만 보유하도록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짜게 먹었다고 즉각적으로 혈압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에서 과잉 나트륨을 배설하고 나트륨을 조절해서 몸의 혈액량을 잘 유지하니 짜게 먹어도 될까요? 아니죠. 고혈압 환자는 물론이고 정상이어도 고염식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몸은 단순히 인풋, 아웃풋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악당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처럼 소금 자체의 문제보다는 소금을 고탄수화물과 함께 먹었을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과정 설명드릴게요. 탄수화물을 소금에 섞으면 단맛이 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설탕을 추가하죠. 그럼 짠맛이 덜해요. 그러면 설탕 넣고 소금 넣고 계속 넣으면서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음식이 맛있으니까 과식을 하게 되죠.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먹게 됩니다. 두 번째, 소금은 몸속 과당이 많아지게 합니다. 체내 포도당은 폴리올 경로라는 과정을 거쳐 과당으로 전환되는데 나트륨은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달게만 먹었을 때보다 달고 짜게 먹으면 과잉 포도당이 몸속에서 과당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혈당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혈당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과당입니다. 특히 이 폴리올 경로는 망막, 수정체, 신장, 신경에서 주로 일어나는데요. 이 부위에 포도당이 많을 때 과당으로 전환되는데 과당은 당화, 산화적 스트레스,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당뇨 합병증이 자주 발생되는 장기와 폴리올 경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위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직에서 생성된 과당은 해당 조직에 축적되고 대사되지 못한 채 세포 안에 남아 삼투압 증가, 산화적 스트레스, 최종 당화산물 형성, 염증 유발 등을 통해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당뇨 합병증이 발생되는 것이죠. 또한 조직에서 폴리올 경로로 생성된 과당은 혈류를 타고 간으로 이동합니다. 식이로 섭취한 과당에 비해 적은 양이지만 과당이 간에게 불청객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거든요. 수급이 안 맞으면 지방간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짠단짠으로 먹으면 소금, 설탕 섭취량이 증가되며 망막, 수정체, 신경, 신장 등에서 폴리올 경로가 활성화되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합병증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럼 저염식을 할까요? 소금은 단순하게 짠맛을 위해서만 먹는 물질이 아닙니다. 천일염은 훌륭한 미네랄 공급원이에요. 저염식을 하면 체내 미네랄이 부족해집니다. 저염식을 하면 공복 인슐린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염식으로 인한 나트륨 부족이 인슐린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인슐린의 작용에 근거가 있습니다. 알려진 인슐린의 작용은 세 가지입니다. 혈당 감소, 중성지방을 지방세포에 저장,
소변에서 나트륨 제흡수, 저염식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등의 특정 상황으로 혈중 나트륨 농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몸에서 나트륨을 보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나트륨은 생명 유지에 필수 미네랄이기 때문이죠. 당뇨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분비량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염식을 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되면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하루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WHO나 한국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소금으로 하면 5g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짜장면 한 그릇에는 1500에서 2000mg의 나트륨이 있고요. 라면에는 1500에서 2000mg, 피자 한 조각에는 400에서 600 나트륨, 중간 사이즈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한 햄버거에는 800에서 1000mg, 가공식품 등에는 약 500에서 1500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장 한 스푼에는 1000mg, 된장 한 스푼에는 500에서 700mg, 김치 한 컵에는 500에서 1000mg, 히말라야 핑크솔트 1티스푼에는 나트륨 2000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정제소금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여름에는 평소보다 소금을 조금 더 드셔도 되고 겨울에는 조금 덜 드시고요. 체구가 작은 분들은 권장량보다 조금 덜 드시고 크신 분들은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세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단짠단짠은 망막, 수정체, 신경, 신장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나친 저염식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급증합니다. 이 코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빠르게 만들어서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코티솔은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중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바로 아침입니다. 하지만 혈압은 단순히 코티솔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혈관의 탄성도, 염증, 나트륨 인슐린의 반응 같은 종합적인 하드웨어적 문제가 얽혀있는 과정입니다.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그럼 최대한 늦게까지 안 먹고 버텨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뇌경색 환자는 늘었지만 뇌출혈 환자는 줄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혈압약을 제때 복용한 덕분입니다. 혈압약 한 번 복용하시면 계속 드시는 분 많은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혈압약 드시면서 식단,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 용량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평생 약 먹기 싫다면서 저염식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위험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염식으로 고혈압 고칠 수 있을까요? 혈압약 안 먹고 저염식으로 고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하는 결과 얻기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염식으로 떨어지는 혈압은 매우 적습니다. 저염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혈압 감소 효과는 1에서 5 정도로 매우 미미합니다. 두 번째, 지나친 저염식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신장에서 나트륨이 재흡수됩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도 몸은 최대한 노력해서 나트륨을 갖고 있으려고 해요. 세 번째, 혈압은 소금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본질은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하드웨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줄인다고 해도 혈관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혈압이 팍팍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나이 들면 다 혈압이 오른다던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건데요. 혈관 안쪽에 콜라겐이 당분과 결합을 하면 혈관은 신축성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피에 쌓이면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작은 흉터가 생기면서 혈관벽은 점점 더 딱딱해지죠. 결국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성분들이 혈관을 오가면서 만든 흔적이 혈압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필수인데요. 소금보다 혈압을 더 높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혈압을 낮추려면 소금, 커피보다 이것을 먼저 줄여보세요. 바로 설탕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설탕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설탕의 포도당이 혈관 내피 콜라겐과 결합하면서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뻣뻣해지죠. 두 번째, 설탕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과도한 설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설탕은 인슐린을 분비시켜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설탕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고혈압은 고염식 때문이 아닙니다. 고당분, 고탄수화물 식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설탕을 먹을수록 혈관은 더 딱딱해지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이 찌는 건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살찌는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같은 100g이라도 빵 100g과 소고기 100g은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성분이 다르니까 흡수되는 영양소도 다르고 분비되는 호르몬도 달라져요. 특히 뱃살을 만들고 자주 배고프게 만드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기초 대사량은 지키면서 살찌는 호르몬을 낮추는 것, 이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적게 먹으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다이어트인데요. 왜냐하면 식사량을 줄이면 기초대사량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칼로리는 기초대사량, 소화나 대사, 몸의 회복, 움직임, 운동, 체온 유지에 쓰이는데 이 중에서 기초대사량이 60에서 70%의 칼로리 소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면 몸은 이 상황을 위기라고 판단해서 숨만 쉬어도 사용되는 기초대사량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처음에는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지나면 살은 빠지지 않고 기운만 없어지죠. 식사량을 다시 늘리면 기초대사량은 줄었기 때문에 잉여 칼로리가 많아져서 요요가 더 강하게 옵니다. 결국 살을 빼려면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살찌는 호르몬 인슐린을 줄여야 하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살 빼려면 이 호르몬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질은 저장의 호르몬입니다. 포도당을 세포에 넣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지방을 지방세포에 저장하라고 합니다. 일정 농도에서 인슐린은 혈관 속 포도당과 지방을 세포에 넣음으로써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인슐린이 높을 때입니다. 인슐린이 높을 때는 음식에서 온 지방이든 간에서 만든 지방이든 지방세포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리고 잔소리를 많이 할수록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인슐린이 많아질수록 몸은 인슐린 말을 잘 안 듣게 되고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집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 몸에 잔소리가 많은지, 인슐린이 높은 상태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이유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2시간 만에 출출하다면 그건 몸속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었었다는 신호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식후에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데요. 인슐린 분비 전후로 혈당이 크게 변동됩니다. 식후 2시간이 지나서 혈당이 정상으로 내려왔지만 상대적으로 저혈당처럼 느껴져 배고픈 기분이 들죠. 다시 말해서 식후 2시간 만에 배고픈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인지는 체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뱃살을 빼려면 이 호르몬부터 줄여야 합니다. 바로 인슐린인데요. 뱃살은 인슐린 저항성의 상징입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호르몬이에요. 피하 지방부터 우선 채우고 그 다음은 내장 사이의 내장 지방에 지방을 저장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간에서 만든 지방이 장기 사이에 쌓이면서 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뱃살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뱃살을 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슐린을 낮추는 것이죠. 인슐린 줄이는 방법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살찌는 호르몬 인슐린을 낮추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저장의 호르몬, 살찌우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걸 낮추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이 되죠.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자주, 많이 분비될 때 생기는데요. 그래서 단식으로 인슐린이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인슐린에 잘 반응하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죠.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면 인슐린이 덜 필요하게 되고 단식 기간 동안 지방이 연소되면서 체중 감량 효과를 줍니다. 2번째는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인슐린 분비량 자체를 줄여서 인슐린의 지방 저장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인슐린 분비량을 감소시켜 지방 저장을 막고 탄수화물을 제한하여 몸속에서 필요한 포도당은 체지방을 분해시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극도의 저탄고지 식단을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이어트의 핵심은 인슐린을 줄이는 데 있고 인슐린은 탄수화물이 소화될 때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에는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것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명절 지나면 피곤해지는 이유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몸이 무겁고 많이 피곤하고 혈당이 오르고 체중이 증가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명절 음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모든 명절 음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명절 음식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과 부침개입니다. 전 정말 맛있죠. 전에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전에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명절 음식에 주로 사용하는 콩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 같은 씨앗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습니다. 이 기름들이 고온에서 반복 사용되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키우고 세포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려 명절 이후에 피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2번째, 단짠 음식입니다. 명절에는 갈비찜, 불고기, LA갈비 같은 단짠 음식이 메인이죠. 이 음식들도 고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문제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짠단짠 양념은 소금과 설탕의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설탕 사용량이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짠맛을 맞추다 보면은 단맛이 부족해서 단맛을 더 넣고, 단맛이 많으면 또 짠맛을 맞추기 위해서 간장을 더 넣고, 그러다 보면 설탕과 간장이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단백질과 당분을 함께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당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당독소는 혈관, 근육, 피부에 손상을 주고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떡국인데요. 우리가 건강관리 할 때 탄수화물을 줄이자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떡은 쌀을 갈아서 찌고 압축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단위 부피당 탄수화물 밀도가 매우 높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떡국은 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씹지 않고 국물과 함께 이렇게 호로록 먹게 되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게 됩니다. 본인은 많이 먹었다고 느끼지 않는데 혈당이 훨씬 많이 오르는 음식이 바로 떡국입니다. 그리고 떡국 먹은 뒤에 밥까지 말아서 드시면 정말 단시간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번째, 약과 한과 같은 명절 간식인데요. 가장 살찌는 음식의 조합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있는 음식입니다. 평소에는 라면, 피자, 도넛이 이런 범위에 해당되고 명절에는 약과 한과가 위험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는데요. 인슐린이 있는 상태에서 함께 들어온 지방은 에너지로 쓰이기보다는 지방세포에 저장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었는데 금방 살찌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과음입니다. 하루 한 잔의 와인은 건강에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이 와인 한 잔이더라도 건강상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다는 쪽으로 이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대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술을 마시는 순간에는 간이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는 알코올 해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지방 대사는 뒤로 밀리게 돼요. 이때 처리하지 못한 영양분이 그대로 쌓이게 되면서 혈당은 오르고 소화는 느려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계속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 체중도 증가하게 됩니다. 설날 음식 하루 먹었다고 한 번 먹었다고 몸에 바로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름, 단짠 음식,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있는 음식, 과음, 이런 식단 조합이 연휴 내내 반복되면 몸은 분명히 명절 전보다 많이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1년에 2번 있는 명절인데 어쩌다 한 번 명절 음식 먹는다고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먹더라도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몸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양 조절을 하면은 명절 지난 후에 명절 증후군이 좀 덜 하지 않을까요?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을까요?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간에서 혈당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밤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있는 이유는 간이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인슐린과 코티솔이 밤새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 균형이 깨지고 간이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 공복 혈당이 공복임에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복 혈당 수치가 몇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할까요? 공복 혈당 99는 안전하고 100이면 위험한가요? 아닙니다. 공복 혈당은 숫자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구간과 추세를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공복 혈당이
90, 95, 100 이렇게 점점 오르고 있다면 당 관리에 문제가 생긴 신호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90대인데 하루만 100이 나왔다면 그날의 컨디션 문제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이 95 이상부터는 관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공복 혈당이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당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제대로 관리하면 당뇨를 피할 수 있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식후 혈당은 괜찮은데 공복 혈당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췌장이 아니라 간이에요. 식후 혈당이 정상이라는 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는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많거나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간이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혈당을 이제 그만 만들어도 돼 라는 인슐린의 신호를 간이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밤사이에 간에서 포도당을 계속 만들고 아침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비록 공복 혈당은 높지만 식후 혈당은 잘 관리되는 이 시기야말로 당뇨를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인데요. 공복 혈당 낮추는 5가지 핵심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보통 공복 12시간 이후부터 지방 사용이 늘어나고 16시간 전후에는 지방이 주 에너지원이 되어서 지방간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간에서 지방 생성이 줄고 인슐린 분비도 낮아져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죠. 세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공복 혈당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더불어 HDL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분비되고 그 영향으로 밤사이 혈당이 올라서 아침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수면 위생입니다. 잠을 설치는 것 자체가 몸에서는 스트레스가 되어 공복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공복 혈당을 높이는 의외의 요인들 알려드릴게요. 공복 혈당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꼭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공복 혈당 측정 시간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활동할수록 에너지를 내기 위해 혈당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측정하면 공복이어도 10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간에서 혈당을 더 만들게 합니다. 셋째, 수면의 질입니다. 밤사이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거나 깊게 못 잤다면 몸은 그 자체를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아침에 공복 혈당이 올라가죠. 공복 혈당을 관리하고 계시다면 혈당기의 숫자를 보기 전에 측정 시간, 스트레스, 수면 질부터 체크해 보세요. 공복 혈당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복 혈당에 기준치가 있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패스 페일의 느낌이 있지만 그것은 숫자일 뿐입니다. 99면 안전하고 100이면 큰일 난 것이 아니에요. 혈당은 몸무게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온 뒤 한동안 5층 할머니를 뵐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굽은 발목, 불편한 다리, 하얀 수영 모자를 쓴 것 같은 파마머리 헤어까지 저희 할머니 생전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희 할머니는 평생을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당뇨와 관련 없는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80 넘어서도 나무에 올라 두릅을 따던 할머니를 주저앉힌 사건은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골다공증 약과 칼슘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고 커피는 입에 대지도 않으셨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를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골밀도 유지를 위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칼슘은 혼자 먹으면 공갈빵입니다. 다른 성분들과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되고 뼈와 치아까지 칼슘이 전달되는데요. 공들여 먹은 칼슘이 엉뚱하게 혈관에 쌓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쉐포롱 역할을 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폐경 후 골밀도 관리가 필요하신 분,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여성, 남성 모두, 갑상선 질환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신 분, 근력 운동하지 않으시는 분,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분, 식단으로 칼슘을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앨리스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말인데요. 뼈와 치아가 칼슘으로 구성된 것은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뼈와 치아는 칼슘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칼슘은 신경 전달, 근육 수축 등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항상 혈중 칼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혈중 칼슘이 부족하거나 임신을 해서 칼슘 요구량이 증가되면 뼈에서 칼슘을 녹여 필요량을 맞추게 됩니다. 식사로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뽑아내서 혈액의 칼슘 농도를 어떻게든 맞춥니다. 우량주를 팔아서라도 일정 생활비를 맞춰야 하는 것처럼요. 시중에 파는 칼슘 보충제를 보면 대부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칼슘 단독으로 사용될 때 변비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비타민 D가 있어야 소장에서 칼슘이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뼈에 칼슘을 저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칼슘 보충제를 먹지만 골다공증 환자들의 혈중 칼슘 농도는 낮지 않습니다.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혈중 칼슘 농도는 일정하게 맞추니 당연한 결과겠죠. 우리가 칼슘 보충제를 먹을 때는 소장에서 흡수된 칼슘이 혈액을 타고 뼈에 가서 착착 붙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먹는 대로 모두 흡수되지 않을 뿐더러 흡수된다고 해도 모두 뼈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이 나쁜 경우에는 칼슘이 혈관에 쌓이게 되는데요. 일부 연구에서 칼슘 보충제는 관상동맥 석회화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등교하던 아이도 등굣길에 친구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여하게 되죠. 혈관의 칼슘 침착도 비슷합니다. 혈관에 이미 칼슘이 쌓여있는 부위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더 많은 칼슘이 끌려가면서 석회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음에 낫또를 열었을 때 저는 상한 줄 알았습니다. 비닐을 까는 순간 이 냄새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라인상에 낫또 맛있게 먹는 법 콘텐츠가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입장벽이 좀 있더라고요.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하려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오스테오칼신 단백질이 칼슘과 손잡고 뼈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비타민 K2가 이 오스테오칼신 단백질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K2가 칼슘을 뼈에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기능은 밝혀진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영양제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여기에 비타민 K2까지 추가로 구성된 제품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K2가 무엇인가 하면 낫또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낫또를 먹기 시작한 이유는 뼈 건강을 위해 비타민 K2를 보충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 K2 포함 뼈 영양제에는 비타민 K2가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포함되어 있는데요. 낫또는 한 팩당 비타민 K2가 215 마이크로그램, 단백질이 7g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먹어야 하는 단백질인데 비타민 K2까지 동시에 채워지는 낫또 안 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나에게 잘 맞아야 약이 되겠죠? 낫또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했거나 동맥경화가 심한 경우에는 혈전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복용합니다. 와파린은 항응고제의 한 종류인데요. 와파린은 주의사항이 까다로운 약입니다. 시금치, 케일 등 녹황색 채소를 과량으로 먹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채소들에서 비타민 K1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1은 와파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를 교란시키는데요. 비타민 K2는 비타민 K1과 다른 물질이지만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있어 왔다 갔다 호환 가능하기 때문에 와파린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2 함량이 높은 낫또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병입니다. 대부분의 건강지표가 그렇듯이 골밀도 역시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고 한번 낮아진 골밀도는 다시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의 골밀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것 아닐까요? 멸치에 낫또 비벼 먹는 식사가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요리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토마토가 지금 좀 많아가지고 토마토 마말레이드 만들어 보려고요. 이렇게 토마토랑 뭘 만들어 먹는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오늘 랩을 이용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약사일리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요리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요리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는 아니고 토마토가 지금 좀 많아가지고 토마토 마말레이드 만들어 보려고요. 일단 토마토부터 씻을게요. 그냥 꼭지 따고 반 잘라서 그릇에 넣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 글라스락 요거 사용할 예정입니다. 토마토 반 가를게요. 그 다음에 요것을 전자레인지 1분 정도 돌릴게요. 토마토를 돌리는 동안 저는 양파를 자르겠습니다. 양파 집에 오면 껍질 벗겨서 이렇게 페이퍼 타월로 감싸고 위생봉투로 한번 감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데요. 그리고 곰팡이 안 나고 괜찮더라고요. 안 물르고.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이 적양파를 써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괜찮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새 까먹었습니다. 찹찹 찹찹하고 옛날에는 거의 이 적양파의 이 보라색이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큼하고 자를 때 그냥 하얀 양파보다 더 눈이 맵다는 단점 외에는 다른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뭐 샐러드 먹을 때 이거 그냥 뿌려 먹고 그랬거든요. 토마토가 익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토마토랑 양파로 이걸 만들어 먹는 이유는 제가 맨날 샐러드를 먹는데요. 샐러드 먹을 때 그때마다 뭐 토마토 씻고 양파 자르고 이게 조금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반찬처럼 만들어 놓고 샐러드 먹을 때 요것만 꺼내서 추가로 먹으면 편하더라고요. 양파 좀 더 할게요. 이게 이렇게 많이 넣은 것 같아도 토마토랑 먹을 때 보면은 양파가 항상 부족합니다. 이게 뭐가 잘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편하게
이렇게 해볼까? 아, 네, 지금 이 양파가 지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레몬 씻어올게요. 좀 나와. 어떻게 하지? 이걸 짜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짜는 게 없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또 예뻐가지고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서 지금 양파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고 왔어요. 그 다음에 향신료랑 올리브 오일이랑 뭐 후추, 소금 이런 거 넣을 거거든요. 먼저 그럼 소금부터 넣을게요. 제가 올해 들어 제일 잘 산 게 이거 같아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얼마 없는데 이거는 핑크 솔트고요. 이거는 후추고. 후추 넣겠습니다. 레시피 없어요. 그냥 취향껏 좋아하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질 넣겠습니다. 잘 보이나? 이거는 이탈리안 허브 믹스라는 향신료인데요. 바질, 마조람, 타임, 오레가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질이 있어서 바질 따로 안 넣어도 되는데 뭐 향신료 많이 넣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몬을 깔게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막 엄마들이 막 김치는 해도 다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뭐 재료 있으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넣겠습니다. 저는 요거 쓰는데요. 제가 이거 지금 한 5병째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고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고, 그리고 이게 안 써있네. 이게 유기농인데? 네, 유기농. 초점 잡히나? 네, 유기농이에요. 뭐 오니니는 뭐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다 아실 거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00%. 예. 그리고 뭐 차광 용기 당연히 돼 있고요. 얘가 좋은 점은 짜잔, 입구가 안 새게 돼 있어요. 이거 쓰면서 한 번도 샌 적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뭐 공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오늘 랩을 이용하는 건데요. 제가 평소에 랩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랩이 제가 결혼할 때 산 랩인데 2013년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랩을 잘 안 쓰는데 이번에는 한번 요거 할 때는 써요. 그릇 뚜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보면 좀 어설프잖아요? 아이고 잘못이. 요렇게 약간 너무 타이트하면 또 찢어지니까 이렇게 일단 세지만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뚜껑 닫겠습니다. 그리고 흔드세요. 그릇에 뚜껑에 안 묻습니다. 랩이 있어서. 빛이 이렇게 막 흔들면요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안 섞어줘도 되고, 여기서 뭐 레몬이랑 향신료랑 소금이랑, 향신료에 비해 소금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간 보시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뒀다가 바로 드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뒀다 드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바닥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바닥은 요렇게 됐습니다. 랩을 믿어. 응? 이제 얘 냉장고에 재우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그냥 건강 컨텐츠 원래 하던 것대로 올라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